AI 환경에 정보보호에 대한 이슈. 지금 보면 실제 여러분 저도 그렇지만 AI 환경 정말 많이 쓰시잖아요. 챗 GPT도 정말 많이 쓰고 저도 정말 많이 사용을 합니다. 제가 다 외우지 못하니까. 근데 보면 정보보안 분야에서는 지금 저걸로 인해서 보안 기술 특출이 좋아지는 그런 케이스는 지금 점점 오고 있습니다. 아직까지. 그래서 저는 아직은 AI에 그렇게 많은 관심은 없는데 다만 기업에서 지금 AI를 많이 쓰다 보니 정보 유출의 경로가 새로 생긴 게 이게 지금 가장 저도 기존에 담당 관리자 할 때 되게 큰 어려움이었어요. 그러니까 내부 문서를 자꾸 AI 이렇게 물어보느라고 올리느라고 내부 문서 유출의 경로가 생기고 AI 쓸 수 있게끔 열어달라고 챗GPT 쓸 수 있게끔 열어달라고 이런 부탁 자꾸 있어서 관리하기가 정말 어려웠었고요. 그래서 지금 AI 우리 GPT한테도 물어봤어요. GPT한테 물어봤더니 얘도 첫 번째가 어떤 정보의 관리의 어려움, AI 환경이 되면서 정보 관리의 어려움 그리고 본인도 모르게 어떤 정보 기업에서 정보 유출의 한 채널 이게 지금 AI 환경에서 보안 관련된 이슈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기업에서 AI 환경을 쓰다 보면 이 AI 환경에서 AI를 좀 악용해서 나쁜 답을 유출해내는 나쁜 학습을 시키는 그러면서 부작용이 일어날 수 있다는 문제점도 있을 거고요. 그리고 지금 보안을 방어하는 사람 입장에서는 공격자들이 일하기 너무 편해졌어요. 얘네들이 코드도 만들어주고 툴도 만들어주고 다 대신해주니까 너무 쉽게 그리고 효과적으로 공격을 많이 하시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그게 오히려 저희 쪽에게는 지금 어려움이다. 이런 부분이라고 보입니다. 자, 그래서 보면 실제로 쉴더스에서 내놓은 작년 보고서, 올해 보고서를 봐도 AI 이슈가 계속 대두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후에도 계속 어떤 AI 환경에 대한 보안이 이슈가 될 거고요. 올해에서도 분명히 이슈가 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말씀드린 것처럼 AI 환경에서 어떤 정보보호 대책, 그러면 걔는 실제로 데이터, 민감한 데이터에 대해서 우리가 어떻게 잘 관리할 거냐 그런 부분이 있고요. 실제로 지금 아주 활발하게 활용되는 영역은 하단에 보시면 그 AI 환경의 어떤 보안 모니터링 기술 이 부분이 지금 상당히 활발하게 되고 있습니다. 특히나 관제 영역 쪽에서는 어떤 이상 징후 탐지할 때 기존의 사람 제한된 기술을 사용하는 것보다 훨씬 효과적으로 그리고 아주 효율적으로 잘 활용이 되고 있다고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형태로 많이 사용이 되고 있고요. 자, 그럼 이제 우리는 좀 더 본격적으로 오늘 저희가 하는 얘기에 대해서 한번 보도록 하시죠. 정보보호 전문가라는 얘기를 정말 많이 사용을 합니다. 근데 우리가 흔히 전문가라고 하지만 특히나 정보보호 쪽에서는 분야가 정말 다양합니다. 그래서 어느 하나만 잘해갖고는 뭐 전문가라고 말하기도 힘들고요. 그리고 어느 한 분야만 놓고 전문가가 좋지도 않고요. 보시면 그렇게 여러 가지 영역의 정보보호 전문가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GPT한테 보안 전문가 이미지 하나 만들어줬더니 이런 걸 만들어주더라고요. 기업의 보안 담당자들이 저렇게 입고 일하는 경우는 제가 본 적이 없습니다. 컨설팅 하시는 분들도 요즘에는 조금 편하게 입어서 네, 이미지 참 멋있는 것 같아요. 자, 우리가 보안 전문가 그러면 가장 첫 번째로 하는 게 기업의 어떤 정보보호를 보호하는 관리자, 담당자 이런 걸 많이 하시고요. 뭐 저희 이번 학기에 과목도 있지만 정보보호 관리라는 게 생각보다 되게 번거롭습니다. 그래서 되게 다양한 분야에 대해서 고민을 해야 되고 대책을 하고 또 운영도 해야 되고 모니터링도 해야 돼요. 관리 체계 보완은 되게 번거롭고요. 손도 많이 가고요. 많은 지식이 필요로 하지만 실제로 그쪽 분야를 오래 하시면 여러분들이 이후에 저처럼 추가적인 활동을 하는데 크게 도움이 됩니다. 우리가 첫 번째로 정보보호 전문가 첫 번째로 꽂을 수 있는 부분이 바로 보안 관리자입니다. 자, 두 번째는 조금은 색다른 영역인데요. 이거는 우리 흔히 말하는 아키텍터, 설계자라는 거죠. 그 정보보안 시스템에도 설계자라는 부분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저도 실제로 그 기업에서 IoT 프레임워크에 대해서 보안 설계를 작업을 했었고
큰 기업들하고 협업을 하는 그런 활동도 진행을 했었습니다. 이런 보안 프레임워크, 보안 시스템을 설계하는 것도 특히나 엔지니어 출신한테는 아주 유용한 그런 분야일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말씀드린 것처럼 저는 개발자라고 말씀을 드렸었잖아요. 그래서 보안 개발도 중요한 영역에 해당이 되고요. 지금 보면 계속 새로운 분야의 보안 솔루션들이 나오는데 이런 디벨로퍼 또 이후에 전문가로 커리어 가는데 그게 도움이 될 겁니다. 다만 이제 그 코딩을 하는 경쟁력이 좀 차이가 생깁니다. 그리고 코드를 잘 짜주잖아요. 툴들이요. 그래서 본인이 개발자 쪽으로 갈 거면 조금 더 고급 레벨의 개발에 대해서 생각을 하실 필요가 있을 겁니다. 그래서 이번 제가 예전에 했던 분야들을 한번 쭉 훑은 거였었는데요. 저는 이제 이런 뭐 암호 라이브러리를 만들었었고, 그쵸? 액티베이트 인증서 만들었었고요. 여러 가지 그 오피스 툴에서 암호화 기능, OTP 그리고 사용자 인증 기능들 이런 것들도 열심히 만들고 했었습니다. 자, 그리고 요즘에 그리고 우리 많이 얘기하는 게 이제 모니터링 부분, 관제 영역 부분에서 소프트웨어들을 기업에서 많이 필요로 하고요. 그래서 모니터링 하시는 분도 실제 공격 기술에 익숙하셔야 되고요. 그 공격 기술을 바탕으로 침해가 발생했을 때 어떻게 빠르게 대응을 할 거냐 이런 경험도 되게 큽니다. 그래서 그런 분야도 분명히 전문가로 인정받을 수 있는 분야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그다음에 요즘에 최근에 몇 년 사이에 아주 각광받는 분야고요. 그래서 우리나라 어떤 보안이 지금 많이 성숙이 돼서 수립을 하는데 끝나는 게 아니고요. 이게 잘 유지되는지를 평가하는 이런 쪽의 인력을 많이 필요로 합니다. 그래서 강사인 또는 심사원 이런 분야에 지금 인력을 많이 필요로 하고요. 아마 여러분들도 지금 SMS 심사원, CSAP 심사원 이런 쪽에 많이 보실 겁니다. 그리고 해외 자격증으로는 그 의사카에서는 시사 자격증도 감사 자격증에 해당이 됩니다. 그리고 기업이 고도화되다 보면 이 내부 감사나 정보보호 감사 쪽에 대해서도 많은 니즈가 필요하고요. 지금 역시 그 유망한 분야에 해당이 됩니다. 자, 그리고 저와 생각은 조금 다른 분야이긴 한데 보안 전문가를 검색하면 빠지지 않고 나오는 부분이 이런 쪽입니다. 그래서 예전에는 해커가 되게 부정적인 의미로 많이 사용이 됐는데 요즘은 조금 인식이 바뀌어서 화이트 해커라는 용어도 많이 사용을 하시고 공격 기술을 실제로 유용하게 의미 있게 기업에 의미 있게 하고 실제로 보호 대책을 세울 때도 이 공격 기술에 대한 이해가 꼭 필요하기 때문에 이 공격 기술을 잘 아시고 그걸 잘 활용하시는 분도 전문가로 많이 인정을 받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보면 외부에서 정보보호 전문가 활동을 하시는 많은 분들 중에 보면 공격자 출신 분들이 의외로 많으십니다. 기술을 베이스로 하시는 분들. 그래서 그것도 좋은 분야라고 생각하고요. 저는 좀 거리감을 두고 있습니다. 이 보안 전문가라는 게 공격자 측면의 보안 전문가가 있을 수도 있고요. 방어자 측면의 보안 전문가가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거는 여러분들이 어떤 분야 생각하느냐에 따라서 다를 수 있고요. 나중에 여러분들 기회가 되면 제가 한번 또 설명드리겠지만 저도 처음에 보안을 하게 됐던 가장 첫 시작점이 게임 해킹이었거든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여러분이 처음에 보안에 취미를 들이고 관심을 갖는 데에서는 기술적인 부분도 크게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자, 그러면 한번 보시죠. 여러분들이 다 대학도 오셨고 대학원도 오셨지만 정보보호 유망한 직군이죠? 그러시죠? 네, 그럴 거라고 생각합니다. 보면 2005년에 기사에서 제가 발췌한 겁니다. 10년 후 유망직군 정보보안 있죠? 자, 2015년에 유망직군. 자, 2015년 기준으로 10년 뒤 유망직군이에요. 정보보안이 있어요. 자, 보면 이게 계속 10년 뒤 유망직군으로 계속 손을 꼽혀. 자, 이 15년에 10년 뒤면 지금이잖아요. 지금 정보보안이 유망직군이죠. 아마 기업에서 계신 분들은, 현업에 계신 분들은
고개를 갸우뚱하실 수도 있어요. 자, 근데 제가 그래서 또 그 GPT한테 물어봤습니다. 정말 딱 좋은 타이틀로 그대로 물어봤어요. AI 시대 유망직군. 그랬더니 이거 제가 의도한 게 아닌데 정보관 전문가 나오더라고요. 여전히 지금 미래의 유망직군으로 인정을 받고 있습니다. 내가 분야를 잘 잡긴 잘 잡았다. 자, 그러면 내가 이 유망직군에서 전문가로 성장하기 위해서는 그러면 어떤 역량을 갖춰야 되는가? 정보보호 전문가가 갖춰야 되는 역량에 대해서 여러분이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리고 아마 여러분들은 그런 생각이 있기 때문에 지금 이 자리 그리고 이런 과정을 들으시는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근데 생각보다 이 정보보호 분야에 알아야 되는 어떤 난리지 체계가 정말 넓습니다. 그리고 특히나 정보보호는 각 도메인의 그 해당 회사의 비즈니스를 이해를 해야 돼요. 보안을 설계하려면 비즈니스 이해하지 못하면 보안을 설계하는 게 거의 의미가 없거든요. 그러다 보니 정말 다양한 분야의 지식과 기술을 필요로 하고요. 그런 기술들을 바탕으로 경험을 쌓아야지만 보안 전문가로 인정을 받을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보안 전문가로 내 역량을 갖췄다고 생각을 하는데 그럼 이거를 진짜 나 스스로만 주장하는 게 아니라 남들도 인정해 줄 만한 검증된 방안이 뭐가 있을까? 그래서 우리가 많이 생각하는 게 자격증을 생각하잖아요. 자, 지금 정보보안 관련된 이제 자격증 쭉 나열을 할 건데요. 자격증을 보면 두 가지 유형으로 구분이 됩니다. 그래서 인증서, 증명서라고 하는 내가 그러한 역량이 있다라는 걸 공인된 제3자에게 증명받는 거, 그런 증명서 같은 거, 그래서 합격증 이런 게 있고요. 반대로 내가 해당 분야의 전문 활동을 하기 위해서 필요한 라이센스, 허가증 이렇게 크게 두 가지 유형으로 구분이 됩니다. 그래서 그러한 일을 하려면 그거에 대한 라이센스가 있어야 되는 형태로 구분이 될 겁니다. 자, 그래서 제가 가장 먼저 말씀드리려는 건 여러분들이 만약에 자격증이나 뭔가 준비를 하신다면 왜 준비하는지에 대해서 먼저 생각해 보실 필요가 저는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보면 내가 실제로 이미 내가 경험을 많이 쌓았기 때문에 이 분야의 전문가로 활동을 하고 싶어. 또는 단순히 자기개발 할지 아니면 취업 또는 이직을 할 때 얘를 활용하고 싶어. 그래서 무엇을 목표로 할 것이냐에 대해서 한 번쯤은 먼저 생각을 해보시기를 바라고요. 그에 따라서 자격증을 준비를 해보십시오. 자, 제가 요 나름대로 쭉 정리를 해서 이제 시작하시는 분 해서 정보보호 쪽에서 오래 근무하신 분들 시간의 흐름을 기준으로 해서 한번 자격증을 쭉 열거를 해봤습니다. 그래서 지금 왼쪽에 이제 시작하시는 사회초년생들 또는 학부 지금 이제 막 졸업하신 분들 아니면 학부에서 준비하시는 분들 시작이고요. 이제 어느 정도 경력이 있는 주니어들, 시니어들 실제로 이미 전문가로서의 많은 경험을 갖고 계신 분들이 준비할 수 있는 자격 이렇게 쭉 구분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 자격들에 대해서 뒤에서 간단하게 하나씩 좀 볼 수 있도록 하고요. 어차피 각 자격증은 해당 사이트에서 잘 설명을 하고 있으니까 거기서 조금 더 자세히 보실 수 있을 겁니다. 자, 일단은 가장 손쉽게 CPPG가 있습니다. 자격증 자체가 시험 자체가 쉬운 건 아니에요. 근데 일단은 얘는 응시 자격이 별도로 없어요. 그래서 누구나 볼 수 있다. 그래서 진입점이 조금 쉬운 부분이 있고요. 그리고 또 하나 얘가 크게 시사하는 게 이게 개인정보 보호 분야의 거의 최초의 자격증이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내가 개인정보 분야 쪽을 공부하겠다. 그걸 어떤 검증받을 수 있는 거의 유일, 뒤에 이제 영양평가도 있지만 그런 자격증이고요. 그래서 혹시라도 이제 취업이나 사회 초년생이신 분은 이 자격증을 준비하는 것도 유용하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우리 이미 익히 잘 아시는 객관식이고요. 사지선다형이고요. 그래서 요령만 좀 있으시면 충분히 준비하실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이제 정보보안 기사가 나옵니다. 이게 조금 특이한데 이게 산업인력관리공단에서 기본적으로 기사 자격증
운영이 되고 있는데요. 뭐 이미 경험해 보신 분들 알겠지만 이게 학급률이 극악이죠. 그래서 이미 정평이 나 있는데 이게 출신 자체가 원래 그 인터넷 지능원 T사에서 10년 이상 오래되신 분들을 대상으로 검증하기 위한 자격증, SIS라는 자격증이 있었어요. 그 자격증이 전신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자격증이 이제 국가 공인 자격증이 되면서 이제 기사 자격증으로 넘어갔는데 실제 문제는 이게 기출 문제들이 SIS 자격증에 있던 문제들이 그대로 나오는 거기 때문에 전혀 학부를 졸업해서는 할 수 없는 자격증에 해당이 됩니다. 그리고 이 처음 나올 때 실제로 많은 분들이 저는 이제 강의를 하는 사람이었기 때문에 가서 응시를 보는데 아유 오래되신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현업에서 계신 분들도 시험 볼 때 정말 까다로웠어요. 특히나 실기 시험이 거의 뭐 기술사 구술하는 형태로 나오기 때문에 범위가 없죠. IT 분야 처음부터 끝까지가 지금 범위이기 때문에 되게 어렵습니다. 하지만 일단 첫 번째 국가공인 자격증이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실제로 공공기관이나 이런 데 취업할 때 가산점이 있다. 이런 분야 때문에 지금 많이 준비를 하고 계시고요. 얘는 뭐 교수님들하고 얘기를 하지만 얘는 준비하는 것만으로도 여러분들 실력 향상에 크게 도움이 됩니다. 그러니까 IT를 진짜 처음부터 끝까지 체계적으로 익혀야 되고 그 중에 보안에 대해서 일일이 언급을 해야 되기 때문에 공부를 하시는 것만으로도 저는 충분히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하지만 뭐 얘는 기사 수준이기 때문에 정보처리 기사 수준하고 그 응시 자격은 비슷합니다. 그래서 좀 시간을 갖고 준비를 해보시래요. 자, 산업보안관리사라는 거 있습니다. 역시 국가공인 자격증에 해당이 되고요. 얘는 산업보안협회에서 운영을 하는 거고 지금 정보보호하고 산업보안은 조금 결이 달라요. 근데 지금 기업들이 고려하되고 내부의 어떤 산업기밀 유출 방지 이런 이슈도 계속 되죠. 최근에 뭐 그 기사들도 나왔는데 그래서 거기에 필요한 내부의 업무 담당자에 해당이 될 거고요. 그리고 상대적으로 그 난리지 도메인이 제한됩니다. 그래서 준비하시는데 어렵지 않고요. 자격 요건도 까다롭지 않기 때문에 수월하게 준비할 수 있는 자격증 중에 하나입니다. 자, 그리고 이 분야는 모르시는 분이 정말 많은데 이 금융 쪽의 보안 전문 자격증에 해당이 됩니다. 그래서 금융보안원에서 운영하는 자격증이고요. 자, 얘는 진입점이 조금 어려운 게 금융사 3년 경력이 있어야 됩니다. 그래야지만 일단 시험을 응시할 수 있고요. 꼭 정보보호 분야가 아니어도 상관은 없습니다. IT 분야도 상관이 없고요. 금융사 근무 경력이 있으며 금융보안관리사라는 자격증에 응시할 수 있고요. 그리고 일정 기간의 교육을 받고 시험을 보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얘는 인터넷진흥원, 민간적인 인터넷진흥원 T사가 있지만 금융 쪽에 금융보안원이 있거든요. 금융보안도 자체적으로 보안 전문가 풀을 운영하고 싶은 생각이 있기 때문에 이런 자격증이 얘기가 된 거고요. 그래서 한 번쯤은 혹시라도 내가 금융사 경험이 있다 그러면 얘도 준비해보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기술사입니다. 정보보호 분야에 정보보호 뭐 기능자 이게 나온다 얘기는 했었는데 아직 그런 건 없고 그러니까 정보보호 분야의 기술사고 딱 보안만 다루고 있진 않아요. 정보관리기술사라고 하고 있고 자, 기술사는 오랜 경험, 실무 오래 하신 분들도 되게 힘들어하는 부분이죠. 정말 많은 시간을 투자를 해서 노력을 하시고요. 하지만 국내에서 기술사 타이틀이 있으시면 정말 다양한 분야의 길이 열립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하실 수 있는 선택할 수 있는 분야도 경력이 정말 많고요. 그래서 내가 공부에 강점이 있다 그러신 분들은 준비해보는 것도 저는 추천을 드립니다. 다만 얘는 짧게 준비해서 절대 안 됩니다. 이미 오래 경험하신 분들도 2, 3년 이상 준비를 하시는 거 없고요. 어느 분은 뭐 주말마다 가정을 포기하는 분도 계시던데 그래서 잘 생각해보고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그전에는 정보보안 기사가 나오기 전까지는 국내에 정보보안 관련된 자격증이 없었어요. 그래서 기업에서 보안 담당자를 뽑을 때 거의 1순위 자격증 그리고 최소한의
필수 자격증이 이 CISSP하고 뒤에 나오는 CISA 두 개였습니다. 시습과 시사를 거의 필수로 요구를 했었습니다. 이게 국제공인 자격증이고요. 그래서 저도 밖에서 이 강의를 정말 오래 했는데 유효합니다. 기업의 보안 담당자가 알아야 되는 지식들을 쭉 도메인별로 강의를 해주고요. 자, 얘 유용합니다. 그리고 여러분 경험하기 좋고요. 자, 근데 한 가지 아쉬운 소식이 2023년에 이 아이스스퀘어가 한국에서 사업을 철수했습니다. 더 이상 한국 시험이 없어요. 여러분 이 자격을 따시려면 외국에 가서 영어로 시험을 보셔야 됩니다. 그래서 일단은 갑자기 메리트가 확 줄어버렸고요. 또 하나 보안기사가 나오면서부터 그리고 ISMS 심사원 이런 게 나오면서부터 기업에서 어떤 보안 담당한테 요구하는 자격증으로 얘의 빈도가 낮아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꼭 얘를 그전에는 거의 필수로 많이 하셨는데 꼭 안 하셔도 되고요. 자, 근데 혹시라도 내가 글로벌하게 보안 쪽 분야를 하겠다 또는 글로벌 기업에 가겠다 그러면 좀 유용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제가 실제로 그 아이스케어 그 활동도 하고 그랬는데 해외에서 활동 많이 하고 있어요. 그래서 왜 글로벌 쪽에서 어떤 경험을 생각하신다라면 좋은 자격증이라고 생각합니다. 자, 다음에 시사 얘는 또한 감사 자격증에 해당이 되고요. 역시 미국에 있는 이사카에서 운영하는 자격증입니다. 또 국내에서 많이 요구하는 자격증 중에 하나고요. 그래서 말씀드린 것처럼 보안기사 나오기 이전에였었습니다. 보안기사 나오면서부터 조금씩 바뀌곤 있는데 여전히 기업에서 채용 조건에 많이 사용되는 그런 자격증에 해당이 됩니다. 그리고 또 하나가 이 이사카가 코리아 챕터가 있습니다. 한국 협회가 있어요. 그리고 우리나라의 어떤 보안 오래 하신 원로분들이 이사카 협회 출신입니다. 한국 협회. 이게 한 40년 됐거든요. 그래서 많은 분야에서 지금 활동을 하고 계세요. 여기 스터디 활동도 많이 하고. 얘는 자격을 준비하시는 것도 좋고요. 실제로 이 협회에서 여러분들이 어떤 보안 활동하는 것도 좀 좋다고 생각을 합니다. 얘도 하고. 근데 교수님 얘기를 하시는데 얘 응시료가 한 번 볼 때 거의 100만 원입니다. 겁나 비쌉니다. 요거 말고 이제 시즌이라는 그 보안 관리자 CISO 자격증을 준비한 제가 6번인가 떨어졌습니다. 저도 이제 엔지니어 출신이다 보니 이 C레벨의 인식이 적어서 시험 계속 떨어졌거든요. 엄청 배 아파요. 시험 한번 떨어질 때마다. 돈이 팍팍 나가니까 잘 생각해 보셔야 됩니다. 자, 그리고 이 감리사라는 게 있습니다. 좀 전에 우리 시사라처럼 어떤 국제공인 감사 자격증이 있고요. 국내에도 이런 감사 제도가 있습니다. 특히나 공공기관은 이 전자정보법에 의해서 반드시 외부 감사, 감리를 받아야 되는 게 저게 명시되어 있고요. 그리고 그 감사, 감리를 받을 때는 공인된 자격이 있는 사람을 통해서만 감사를 받아야 돼요. 감리를 받아야 돼요. 그래서 그런 감리원 제도라는 게 운영이 되고 있고요. 보시면 그 정부의 얘만 빼고 거의 정부의 모든 것들은 감리를 꼭 받아야 돼요. 정부에서 하는 사업들은. 자, 그리고 감리원은 두 가지를 구분합니다. 수석감리원과 일반감리원으로 구분을 합니다. 그리고 둘의 차이는 보면 수석감리원은 그 감리 프로젝트 총괄을 할 수 있어요. PM 역할을 할 수 있고요. 일반감리원은 감사 활동만 하실 수 있습니다. 자, 수석감리원은 감리사라는 시험을 통해서 그 라이센스를 획득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아쉽게도 감리사의 수준은 기술사 수준에 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시험도 정말 어렵고요. 구술을 하고 논술 시험이 있어가지고요. 기술사만큼의 준비를 하셔야 됩니다. 자, 수석감리원 하면 당연히 감리원보다 좋죠. 근데 만약에 여러분들이 감리사를 준비하신다면 저라면 기술사를 추천하겠습니다. 기술사 따시면요. 기술사 있으신 분들은 일정 그 시간의 교육만 받으시면 감리사 전환 자격을 얻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기술사 하면 2개를 딸 수 있다는 것 때문에 저는 차라리 감리사보다는 기술사를 추천합니다. 자, 그리고 감리원은 이 감리협회에서 일정한 자격이 있는 사람들 보시면 이 정도 일정한 자격이 있으신 분들한테는 감리원 교육을 받을 수 있게 그 기회를 주고요. 일주일 교육 받고 마지막 날 시험을 봅니다. 그 시험 통과하시면 감리원을 하실 수 있습니다. 그럼 얘는 그 감리를 수행하는 기간 동안에는 공무원의 자격이 부여된다. 감리를 수행하는 기간에는. 그래서 여러 가지 혜택이 있고요. 자, 그다음 또 하나가 이 소프트웨어 약점 진단원이라는 게 있습니다. 감리 사업의 일부분이고요. 이 감리를 프로세스하는 감리 프로세스 중에서 우리 소프트웨어에 대한 어떤 보안 약점을 진단하는 업무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 진단은 이 약점 진단원 자격증이 있는 사람으로 해야 한다라고 했었고요. 그래가지고 인터넷진흥원에서 기사에서 이 보안 약점 진단을 양성을 하고 실제 이제 시험까지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 제가 예전에 수업 들을 때 만든 거였는데요. 이게 합격률이 그러니까 저는 아주 옛날이었어요. 근데 요즘에 보니까 합격률이 거의 극악이더라고요. 그리고 보면 이게 이 교육을 받는 것도 지금 되게 치열한 것 같더라고요. 그래가지고 되게 어려워요. 자, 그런데 그리고 또 하나 안 좋은 소식이 이게 원래 보안 약점 진단원은 이 진단원 자격이 있는 사람만 그 업무를 수행할 수 있어야 되는데 이게 좀 제도가 완화가 돼서 감리회사 소속된 직원은 이 진단 업무를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꼭 그 진단원이 아니어도 진단 업무를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 메리트가 조금 떨어졌습니다. 하지만 특히나 개발자 출신이시라면 이런 부분도 전문가 쪽으로 가시는데 유용한 자격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자, 그리고 영역평가사가 있습니다. 역시 그 공공기관에서 개인정보 관련된 사업을 할 때 반드시 해야 되는 그런 영양평가이고요. 영양평가사는 역시 영양평가 자격이 있는 사람에게만 영양평가를 받아야 돼요. 그래서 역시 전 프로젝트로 운영이 되고 있고요. 저는 역시 저도 이거 되게 옛날에 된 건데 관심 별로 없었어요. 뭐 돈도 안 되고 그래서 신경 끄고 기억이 있었으니까. 근데 이게 요즘에 엄청 핫하더라고요. 되게 관심이 많아요. 그리고 또 되게 재밌는 게 이 영양평가사가 이 영양평가사를 준비하는 사람들이 그러니까 경험이 있는 분, 개인정보를 오래 하신 분들은 영양평가사 바로 위치가 않은데 못 하시는 분들한테 필수 요건이 CPPG예요. CPPG 자격이 있고 경력이 있는 사람들 이렇게 그 자격이 좀 바뀌었더라고요. 그래서 갑자기 이 영양평가사를 하고 싶어서 CPPG를 많이 준비하는 이런 문제인지는 모르겠지만 이런 현상이 생기더라고요. 자, 여러분 잘 아시겠지만 지금 개인정보는 갈수록 중요도가 올라가고요. 갈수록 이슈가 됩니다. 그리고 기업의 개인정보 보호 전담 조직이 점점 그 파워가 생기는 그렇게 바뀔 수밖에 없고요. 그렇다 보면 개인정보에 대해서 전문 자격도 이후에는 정말 각광받는 분야라고 생각이 됩니다. 자, 그리고 개인정보 공부해 보신 분들은 알겠지만 저는 요거 하다가 제일 힘들었던 게 법을 잘 알아야 돼요. 법은 전 지금도 그렇지만 법을 찾는 게 너무 힘들어. 그래서 내가 어느 정도 그쪽에 자신이 있다. 저는 추천드릴 만한 자격입니다. 그리고 지금도 보면 그 외부에서 전문가 하시는 분 중에 이 영양평가 쪽으로 활동하시는 분들이 꽤 있습니다. 자, 그다음에 지금 많은 기업의 현업 담당자들에게 엄청 각광받고 있는 심사원. SNS 심사원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ISO 27001 원래 국제 규격이었죠. 그걸 기사에서 한국 규격으로 맞췄고 정보통신망법에 의해서 강제화됐어요. 그래서 지금 저걸 반드시 기업은 인증을 받아야 되고 일정 규모에 대해서는 그리고 그 심사는 라이센스가 있으신 분들만 심사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요즘에 되게 재미있는 게 기업에서 인증을 받아야 되니까 담당자 뽑을 때 심사원 자격이 있는 사람 뽑는 경우도 정말 많고요. 그리고 심사원 자격이 있으시면 프리랜서 활동을 하시는데도 엄청 유용합니다. 그래서 요즘에 많이 정보보호 쪽에서 현업에 계신 분들께서 정말 많이 관심을 갖고
많이 준비를 합니다. 그래서 아시겠지만 이게 역시 보안기사에 못지않게 기사가 하는 거기 때문에 합격률이 극악이죠. 그래서 5%도 채 안 돼요. 제가 알기로는 그래요. 그리고 지금 기존에 저를 포함해서 오랫동안 전문위원으로 활동하시는 분들이 꽤 많아가지고 경쟁이 되게 치열해요. 지금 기사는 안 붙이고 싶어요. 너무 인이 많기 때문에. 그래서 지금 난이도가 낮아질 여지는 없습니다. 보안기사는 워낙 지금 민원이 많아서 원성이 높아서 대학생들이 볼 수 있는 수준을 낮춰주세요. 그래서 보안기사는 점점 완화될 여지가 충분히 있는데요. 인터넷 지르면은 이 SNS 심사원은 자기네가 확보한 전문가 풀이기 때문에 결코 수준을 낮추지 않으려고 합니다. 그리고 제가 듣기로 작년 나온 시험은 뭐 클라우드 최신 기술, 원래 범위 없던 최신 기술까지 막 다 때려놓고 있습니다. 그래서 교재나 뭐 어디서 볼 수 없는 아주 새로운 기술들에 대해서도 막 시험 문제로 나오기 때문에 준비를 정말 많이 합니다. 하지만 여러분들이 전문가 또는 저처럼 새로운 준비를 하시는 분한테는 정말 유용한 자격증이라고 생각합니다. 또 하나, 인터넷진흥원에서 이후에 어떤 보안 관련된 사업이나 뭔가를 할 때 이 전문가 풀을 많이 활용하거든요. 그 전문가 풀이 바로 신명원 전문가 풀을 적극적으로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얘를 준비하면 다른 분야 일을 하는 것도 크게 유용을 합니다. 그래서 뭐 자격증고도 까다롭고 시험도 어렵고. 자, 또 하나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클라우드 인증 자격증이 있습니다. 저것도 기사에서 운영하는 건데요. 얘 별도 시험이 없습니다. 말씀드린 것처럼 ISMS 심사원, 선임 심사원 중에를 선정해서 합니다. 그러니 이거는 뭐 내가 하고 싶다고 해서 이거만 준비할 수 있는 방법이 없고요. 그래서 ISMS 심사원을 먼저 준비를 하셔야만 합니다. 자, 하지만 클라우드 분야도 지금 이제 계속, 그리고 실제 클라우드 서비스를 많이 하기 때문에 이 분야도 이후에 계속 각광을 받을 거고, 지금 뭐 제가 심사에 나가기도 하지만 네이버나 이런 데는 보면 내부 서비스가 정말 많기 때문에 이 클라우드 심사 계속 받아요. 그래서 그중에 전담 인력들도 계십니다. 자, 얘는 그래서 ISMS 심사와 유사한 형태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3PR이라는 제도가 있습니다. 여기 이제 아시아 지역의 개인정보 인증 제도인데요. 이 개인정보를 아시아 국가들끼리 한 국가에서 인증을 받으면 다른 국가에서도 인정해주는 상호 인증 제도거든요. 그래서 지금 아시아 지역에 비즈니스를 하시는 기업들은 국내 네이버 같은 경우 국내에서 이 인증을 받으며 다른 국가에서 서비스를 할 때 인정이 됩니다. 그래서 국내 기업들도 많이 받고 있고요. 얘도 마찬가지예요. 인터넷진흥원에서 ISMS 선임 자격이 있는 사람에 한해서만 교육을 하고 자격을 부여합니다. 그러니까 시작점이 다 ISMS 심사원이 시작점으로 하고 있죠. 자, 역시 가명정보 전문가입니다. 지금 재작년이니까 그 데이터 3법이 개정이 되고 이제 우리 가명정보를 활용할 수 있는 기회가 늘고 있어요. 그래서 가명정보 관련돼서 데이터 결합 기관이라는 게 생기면서 이 가명정보 전문가 풀이 운영됩니다. 이게 그래서 지역 플랫폼이 있고요. 개인정보 포털에서 찾아 들어갈 수 있는데요. 얘도 마찬가지예요. 기본적으로 심사원을 베이스로 갑니다. 이 개인정보를 하신 분도 바로 갈 수 있어요. 이제 일정 규격 어떤 경력이 있으셔야지만 이 가명정보 전문가 교육을 받을 수가 있어요. 심사를 철저히 합니다. 그래서 이후에도 충분히 전문가로 활용할 여지가 있고 이후에 점점 더 각광받을 만한 영역에 해당되죠. 왜냐하면 마이데이터 사업이 이제 점점 활성화될 거예요. 그렇다면 이쪽의 요구가 점점 많아질 수밖에 없어요. 경력 8년 이상이 되네요. 또 보신 것처럼 심사원이 있거나, 자, 이거 예전에 이제 국내 자격이 없었으니까 그래서 이런 자격증은 얘기를 했었고요. 이후에는 저 자격증이 빠질 수도 있죠. 아직까지는 그래도 많이 사용이 됩니다. 자, 요거는 조금 다른데요. 그 중소기업들 대상으로 정보보호 분야 좀 취약한 중소기업 대상으로 그 중소기업
구청에서 지원을 해주는 전문가를 지원해주는 사업이 있고요. 그 지원 사업을 수행하는 전문 인력이라는 게 존재를 합니다. 그래서 이분들은 그 심사원과 좀 다르게 가서 자문을 해줍니다. 당신의 기업은 정보보호 이렇게 설계를 하시고요. 이렇게 운영하시는 게 좋아요. 자문을 해주고 몇 달 뒤에 가서 정말 잘 운영하는지 심사도 합니다. 그래서 자문과 심사를 같이 수행하는 그런 전문 자격에 해당이 되고요. 자, 얘는 뭐 이렇게 별도 시험이 이게 있지 않고요. 이거는 제가 지원을 하는 겁니다. 자, 근데 여기서 이제 여러 가지 전문 경력이 있는지를 검증을 해서 자격을 부여합니다. 그래서 가서 하시는 얘기들이 이러한 업무를 수행을 하게 되죠. 자, 그리고 이제 국내 말고 이제 ISO 국제표준 보안 심사원이 있고요. ISO 27001, ISMS에 대한 인증 심사가 있습니다. 국내에 역시 많은 기업들, 특히나 해외 비즈니스를 하는 많은 기업들이 이 심사를 많이 받고 있고요. 인증받고 있고, 저는 운이 좋게도 국제 심사도 같이 수행을 하고 있거든요. 국내 심사랑 국제 심사랑 다 같이 수행을 하고 있는데 정말 많습니다. 그리고 전국적으로 정말 많이 공부되어 있고, 뭐 이쪽도 준비를 하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거는 교육기관에서 반드시 검증된 교육기관에서 받아야지는 됩니다. 임의로 받으시면 안 되고요. 검증된 교육기관에서 교육을 받으시고, 그다음에 시험을 통과하면 실제 모 인증기관에서, 해외에 있는 인증기관에서 서프가 가능합니다. 그런 식으로 관리할 수 있습니다. 2700의 ISO 시리즈는 지금 2700의 관리체계만 말고 다른 제도들도 많습니다. 그래서 보면 픽스 개인정보보호관리체계에 해당이 되고요. 요거는 클라우드 쪽에 보안 인증 제도에 해당이 됩니다. 그리고 쭉 보시면 이 중에 또 요즘에 각광받는 게 12434 요게 우리 자동차 보안. 현대가 지금 자동차 보안에 되게 민감하잖아요. 그래서 지금 글로벌하게도 실제로 EU가 이런 데서 자동차 보안이 핫한 이슈입니다. 그리고 이미 많이 체계가 정립됐고 저 심사도 지금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런 쪽도 준비하시는 것도 이후에는 크게 도움이 될 거다. 그리고 국제 규격에 대한 심사원은 역으로 내가 글로벌하게 활동을 하겠다. 국내 심사원도 해외에 나가서 심사를 하십니다. 그러면 모든 경비를 그 신청 기간에 다 묻습니다. 자, 이제 얘기를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자, 한번 보시죠. 정보보안 전문가로 인정받을 수 있는 자격들이 있습니다. 말씀드린 것처럼 내가 자격증을 준비를 하는데 무슨 목적으로 준비를 할 것이냐에 대한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고 내가 정말 단순하게 취업, 이직 이런 걸 목표로 할 것이냐, 아니면 저처럼 이후에 지속적인 전문가와 새로운 삶을 살고자 생각을 해서 준비하시는 거라면 조금 다른 걸 생각을 해보고, 또 하나 내가 잘하는 게 뭐냐. 정보보안 분야는 정말 분야가 다양해요. 굳이 내가 잘 못하는 거 말고 내가 잘하는 분야에서 보안 전문가가 된다면 더 각광받을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한번 잘 생각해 보시고요. 그리고 내 수준도 좀 알아야 되겠죠. 굳이 어려운 거 준비하시는 것보다는 내 수준에, 그리고 내가 아는 지식에 맞는 수준으로 준비하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자, 이렇게 해서 제 얘기는 거의 준비를 끝냈고요. 자, 제 모토입니다. 보안을 오면 할 줄 아는 게 없더라고요. 20년 넘게 오래 했는데. 그래서 저는 이후에도 꾸준히 할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마 이 자리에 계신 분들도 그런 생각을 갖고 있어서 이 자리에 계실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저도 그래서 오랫동안 같이 뵙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